네, 안녕하세요. 김영수 만사입니다. 네, 만나 뵈어서 참 반갑습니다. 자, 이제 원산지 관리사 1과목 OT를 좀 해볼 건데요. 원산지 관리사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따려고 딱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여기로 왔습니다. 이제 도전과 성공의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원산지 관리사란 무엇이다부터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원산지 관리사가 무엇이다라고 이제 조사를 하시고 대부분은 인터넷으로 많이 조사를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은 원산지 관리사가 이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하 이런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저는 이제 관세사로서 관세사가 이제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관세사는 무역에서의 세무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뭘 하죠? 바로 뭐 소득세라든가 뭐 양도세라든가 이렇게 국세에 관련한 그런 일을 해주는 전문직이죠. 관세사는 말이죠. 관세에 관한 일을 대행해주는 그런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출입 신고라든가 관세의 납부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를 많이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제 서비스를 이제 무역업자들한테 제가 이제 주로 고객으로 해가지고 무역업자들에게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산지 관리사가 되시면요. 일단은 무역업체에 취직을 해서 무역업자가 되실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저 이제 관세사처럼 이제 관세 관련한 그런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원산지 관리사가 뭐냐면 기업에서 원산지 관리 전담을 할 수도 있겠고 원산지에 대한 자율증명 및 사후관리 이런 것들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이제 혜택, 자문 이런 것들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말씀드렸을 때 원산지에 대한 그러한 전문가다, 프로페셔널한 전문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원산지는 뭡니까? 원산지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뭐 식당 같은 데 들어가서 뭐 이제 소고기는 뭐 어디산, 뭐 그다음에 뭐 배추는 어디산, 뭐 국내산이다 이러면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게 대부분일 건데요. 그런 원산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산지는 말 그대로 그 메이드 인 뭐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식으로 그 물품이 생산된 국가를 이제 지칭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원산지 관리라고 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자, FTA 관련한 원산지입니다. FTA.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FTA 특혜 관세 혜택 자문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FTA가 뭐냐?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해가지고 FTA는 관세를 이제 철폐한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 간에 무역에서 각 나라 간에 예를 들어서 한국과 미국이라고 한다면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물품을 팔 때, 미국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팔 때 이 물품에 대해서 한국산이면 관세를 깎아주고요. 만약에 한국산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다른 나라라고 한다면은 한미 FTA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관세를 깎아주지 않는 그런 이제 무역 거래 형태죠. 그게 바로 FTA입니다. 그래서 이 FTA에서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한국산이냐 혹은 미국산이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FTA는 FTA가 체결된 양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과연 이 물품이 그 국가의 상품인지를 판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원산지 관리사가 할 역할이고요. 이제 우리는 그 1과목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우시게 되는데 사실 원산지 관리사의 꽃은 3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원산지 결정 기준이고요. 어떻게 이 물품이 얼마나 어디서 제조 가공이 됐다면 이 물품은 그 국가의 원산지산으로 인정해 줄 수가 있겠다라는 게 바로 3과목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과목을 배우신다는 것은 원산지 관리사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메인 디쉬를 코스 요리에서 메인 디쉬를 먹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1과목과 3과목을 강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반갑고요. 일단은 3과목을 배우시기 전에 1과목부터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자는 거죠. 어쨌든 원산지 관리사라 하면 이제 기업에 들어가서 원산지 관리에 대한 실무를 하거나
그다음에 원산지에 대한 나중에 이제 자율증명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고요. 이 자율증명 및 이제 원산지의 사후 관리, 그러니까 이렇게 FTA로 인해서 낮은 세율을 받아서 우리가 물품을 수입한다면은 이 낮은 세율을 받아서 물품을 수입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과연 FTA를 적용하는 게 적정했는지 나중에 사후 심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후 심사에 대한 그러한 이제 방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낮은 세율을 적용해서 물품을 통관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과연 FTA를 제대로 적용을 했는지 나중에 심사를 해서 그게 이제 제대로 적정하게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뭘 하겠습니까? 다시 세금을 토해내라고 합니다. 그걸 바로 전문용어로 추징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한 관리가 원산지 관리사 여러분들 손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세금은 이제 무역업자들이 세금을 이제 얼마나 낼 것 같으십니까? 보통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이제 100만 원 정도 수입을 했다고 가정하면 8%, 그러니까 8만 원 정도의 관세를 내게 됩니다. 8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에 8만 원이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제 대부분의 무역업자들은 뭐 1000억 단위, 뭐 이제 그 이상 수입을 1년에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과연 관세가 얼마라는 소리입니까? 1년에 1000억을 수입했을 때 8%씩 냈다고 하면은 이게 관세가 한 80억 원 정도 되겠죠. 80억 원. 그러면 이 80억 원어치의 관세를 FTA가 적용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내지 않고 수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FTA를 적용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80억 원을 그대로 이제 내고 수입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산지 관리사가 그것을 이제 판단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과연 이제 우리가 이런 관세에 대해서 그 이제 잘 판단하고 그것을 회사 업무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는지에 대해서 이 원산지 관리사를 잘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거기에서 판가름이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처를 한번 보시게 되면 대기업, 뭐 구매부라든지 특히 해외 영업전략부, 뭐 이제 생산, ERP 시스템. ERP 시스템이란 뭐냐면은 물건이 수입돼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물건을 이제 거래처에다가 판매를 하는 그 이제 전 과정을 이제 ERP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그 이제 물류에 대한 시스템이죠. 물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런 관리. 그다음에 이제 물류 회사라고 한다면 AEO 인증이라든지 원산지 리스크 관리라든지 원산지 증명서 발급, 특히 이거죠.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줄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원산지 증명서를 언제 우리가 발급할까요? 바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물건을 수출할 때 이 물건이 한국산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줄 목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손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고요. 이 AEO라는 것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AEO라는 것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수한 업체라는 것을 정부에다가 인증을 받는 제도가 AEO 제도고요. AEO 제도를 받기 위해서 원산지 관리사라는 그러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조금 더 보너스를 점수를 부여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협회 및 공공기관에서는 뭐 이제 회원사 및 중소기업의 지원, 뭐 FTA 활용, 전략 기획 이런 업무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공공기관이 우리나라에 무역 관련한 공공기관이 일단 언뜻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한국무역협회라든지 아니면은 뭐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든지 뭐 이제 K-슈어, 한국 이제 그 이제 수출입 그 업체에 대한 보험 관련 공공기관입니다. 그게 이제 K-슈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이제 공공기관, 특히 요즘에는 그 공무원, 뭐 공공기관 이런 기관에 들어가기 원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이제 취준생들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공기관에 들어갈 때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이 있다면 정말 이 분야에서 내가 지식을 쌓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스펙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뭐 토익, 이거는 뭐 이제 요즘 시대에는 토익 점수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페널티만 있을 뿐 토익 점수가 높은 사람에 대해서 어드밴티지는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이제 스펙 이상의 다른 플러스 알파적인 스펙을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실 텐데요. 그런 스펙으로 원산지 관리사 적정하다 이거죠. 그래서 수요처를 받고 그 시험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시행기관으로서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겠고 시간은 120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출제 형태는 과목별 25문제가 나오고요. 총 100문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4과목이기 때문에 객관식 사지선다로 나옵니다. 자, 합격 기준은 대부분의 그 국가 공인제 시험들이 마찬가지로 자, 평균 점수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이에요. 자, 그런데 어떠한 과목도 40점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른 과목들은 전부 다 60점, 60점, 60점 이렇게 맞았어요. 다 그런데 딱 하나 과목만 40점을 못 맞은 35점 정도 맞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합격일까요? 아닐까요? 일단은 평균으로 따져도 합격이 안 되겠네요. 예, 평균으로 따져도 합격이 안 되는데 여기를 이제 100점으로 고쳐봅시다. 이렇게 되면 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합격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합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한 과목이 지금 꽈락을 맞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한 과목이라도 이렇게 40점 밑으로 떨어지는 게 있다면 꽈락으로서 여러분들이 불합격의 고배를 마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꽈락을 주로 유도하는 과목은 몇 과목일까요? 1과목은 아닙니다. 꽈락을 유도하는 과목은 2과목과 3과목입니다. 2과목과 3과목. 그래서 이제 계속 보시면 제가 2과목, 3과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3과목에 대해서는 원산지 관리사의 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과목은 이제 다른 강사님이 강의를 해주실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60점 이상 맞으시면 되고요. 시험 일정은 이제 5월, 9월의 예정입니다. 예정. 자, 그래서 이제 시험 구성을 한번 보시면 1과목은 FTA 협정 및 법령으로 이제 법과목을 배우십니다. 정통 법과목이죠. 2과목은 이제 품목분류 실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품목분류라는 어마어마한 암기 과목을 여러분들이 2과목에서 배우시게 되는 것이고 3과목은 요건 암기가 아니라 이해 과목입니다. 이해.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순도 100% 암기고요. 여기는 이해예요. 이해. 그래서 요 이제 두 가지 과목에서 주로 40점을 못 넘기시는 분들이 많이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4과목은 수출입 통관 실무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은 과목이고 그래서 3과목과 2과목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 자, 그래서 1과목을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보실게요. 1과목을. 그래서 FTA란 무엇이다 배우시는 것이고요. 그 이제 FTA 특례법의 총칙으로 해가지고 FTA 특례법을 들어가기 전에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FTA에 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러한 규정들을 FTA 특례법 총칙에다가 이렇게 다 묶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 증명이라고 합니다. 원산지 증명. 그래서 원산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증명 방법이 나오는 것이고요. 나머지들은 이에 관련된 부수적인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법과목이지 않습니까? 1과목이 법과목을 공부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OT 시간이니까. 그래서 자, 법과목. 여러분들이 이제 법학과라든지 뭐 행정학과라든지 이런 학과를 나오게 됐으면 법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쳐보셨을 테니까 조금은 알고 계실 겁니다. 법과목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법은 단 한 줄을 딱 설명해 놨어도 이 한 줄을 설명했을 때 여기 들어간 데이터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나는 이제 날씨 좋은 날 산에 즐겁게 올라갔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요 데이터는 뭐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주요 데이터는 산에 올라갔다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근데 법은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법은 몇 월 며칠, 그 다음에 시간까지 오전, 오후, 혹은 정확한 뭐 10시가 됐다면 10시 30분, 지리산에 올라갔다. 어떤 걸음으로, 뭐 종종 걸음으로, 혹은 정말 힘들게 올라갔다. 정상까지 몇 시간이 걸려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줄에다가 온갖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서 표현하는 게 법입니다. 법.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법 과목을 공부하시려면은 처음에 공부하시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인 제가 어디를 포인트로 잡아서 어디에서 문제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드리면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자, 이제 인식의 5단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법과목을 공부하면서 어디까지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지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요걸 가져왔습니다. 인식의 5단계. 첫 번째는 무의식적 무지입니다. 무의식적 무지. 요거는 저희 그 깐난쟁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태죠. 무의식적 무지. 그래서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고 혹은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용감해요. 그래서 정말로 하룻강아지는 그 이제 호랑이가 왔을 때 뭐 거기 그 앞에다가 짖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는 게 1단계고요. 2단계는 의식적인 무지라고 해서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는 안다. 무엇을 모르는지 안다. 사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상태가 2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3단계는 의식적인 유능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유능의 단계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전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된다면은 내가 운전을 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전에 초보 운전자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보 운전자 단계에서는 핸들도 이렇게 10시 10분으로 딱 정자세로 잡고 말이죠. 네. 브레이크 엑셀도 잘 구분이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깜빡이라도 넣는 날에는 완전 죽음이죠. 이 깜빡이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혹은 위로 당겨야 돼, 아래로 당겨야 돼. 네. 이런 식을 다 이제 내가 생각해서, 네. 정말 계산해서 뽑아서 몸에 익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의식적인 유능이고요. 이제 자동차를 내가 내 팔, 다리처럼 잘 운전하게 됐다. 이렇게 된다면 이게 무의식적 유능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식을 하지 않아도 그냥 편안하게 한 손으로 이렇게 핸들 잡고 운전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무의식적 유능이죠. 그 다음에 5번째는 타인에 대한 전파. 그래서 저처럼 어떤 것을 공부한 다음에 남한테 이렇게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전파해 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마지막 단계라고 쳤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 단계 3, 4단계를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법과목을 이제 3, 4단계 정도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이제 의식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러니까는 문제를 딱 이제 접했을 때 정말 많이 고민해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이제 4단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접했을 때는 이거는 내가 외운 거야 하면서 거의 한 몇 초 만에 답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또 이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적인 윤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가 한 30% 정도 되고 그다음에 무의식적 윤으로 풀 수 있는 단계가 이제 또 한 30% 정도는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합쳐가지고 60% 정도는 풀 수 있어요. 이렇게 풀 수 있고요. 그럼 나머지 40%는 이 아래 단계겠죠. 무의식적 무지 혹은 의식적 무지겠죠. 여러분들은 공부를 어쨌든 하셨기 때문에 이 의식적 무지 단계에서 나머지 40% 문제, 그러니까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겠죠.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이 40% 정도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는 이제 못 푼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못 풀고요. 이 40% 정도의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찍는다. 찍는다. 그래서 사지선다기 때문에 이제 한 4분의 1 정도의 그런 이제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좀 찍신이 들린 날이면은 정말 한 반 정도, 반타작 정도 하실 수가 있겠고 찍어서 찍신이 안 들렸다. 그날은 완전 꽝이다.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60%는 풀었기 때문에 합격점 이상은 여러분들이 맞으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를 목표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요.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의 합격을 이제 100% 보장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한 60%가 아닌 80% 정도는 우리가 유능하게 찍지 않고 유능하게 풀어서 맞출 수 있는 이런 단계를 제가 목표로 해서 강의를 합니다. 최소한 80% 정도. 100%를 목표로 하게 되면은 제 강의 듣지 마세요. 100% 목표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100점 만점을 맞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험, 원산지관리사 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맞겠다라고 접근을 하시는 분은 사실 얼마 없습니다.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100점 만점 맞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 강의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효과적으로 60점, 평균 60점을 커트라인을 넘겨가지고 합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제 완벽하게 정말 물샐 틈 없이
내가 저기 전체 수석하겠어.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분은 조금 제 강의를 들으실 때 조금 너무 이렇게 스피디하다거나 이런 걸 좀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은 가장 효과적으로 이제 요쯤에서 합격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습 중요 순위를 한번 보실게요. 제2장은 FTA 특례법의 총칙이고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제가 강의를 할 때 다른 이제 챕터도 물론 강의를 잘 해드리겠지만은 2장 FTA 특례법 총칙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제2장 FTA 특례법 총칙이 거의 그 1과목 처음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가장 어려운, 그러니까 뭐 게임을 하더라도 첫 판에 바로 그냥 최종 보스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제2장 FTA 특례법 총칙을 가장 제가 공들여서 많이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요. 그러니까 난이도로 치면 한 별 4개 정도 됩니다. 제3장 제가 원산지 증명제도 요쪽부터 이제 차례대로 이런 식으로 중요도가 요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제2장과 기타 챕터들로 나눠진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2장, 이 챕터가 사실 거의 난이도 파괴 수준이죠. 자, 강의의 특징은 이제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위주로 공략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 실무와 연동을 해서 이게 이제 법 내용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딱딱해요. 딱딱할 수 있지만은 무역 실무와 연동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까지 제가 제공을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이제 1과목의 그런 강의 컨셉을 잡아서 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절 믿고 따라오신다면은 이제 합격의 기쁨, 도전과 성공의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OT는 제가 1과목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책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